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노벨 연구소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수사를 절대 집안에 들이면 안 되는 이유 선장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파리 북부에 있는 마을인 생든이라는 곳에 어느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영리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매우 아름다웠고 사교성이 뛰어났으며 파티를 좋아했는데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살려면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축제나 무도회에서 여자들에게 아양을 떨며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그런 것은 벽에 비친 그림자처럼 금방 사라지고 말지만 연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남자는 정말로 불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돈을 내기 위해 주머니를 긁어모아야 하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여자들에게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만일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그런 것을 낭비라고 하면서 돈 내기를 마다하는 경우에는 다른 남자가 대신 돈을 내게 하거나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돈 많은 상인은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대저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미녀라서 특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이었는데 그 중에 30살쯤 되어 보이는 수사가 있었고 그는 잘생겼으며 뻔뻔스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빈번하게 그 집을 찾아왔는데 착한 주인 남자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 마침내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상인과 수사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수사는 상인의 사촌형이라고 주장했고 상인도 부정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형제가 되기로 약속했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형제의 의를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이 수사의 이름은 존이었습니다. 그는 상인 집에 머무를 때면 돈을 물 쓰듯이 했습니다. 또한 인자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기분을 북돋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하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잊지 않고 팁을 주었습니다. 그 집을 방문할 때에는 주인을 비롯하여 모든 하인들에게 지위에 맞는 적당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마치 새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반기듯이 이 수사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이 물건을 사기 위해 브리헤로 가게 되자 그는 파리에 있는 존 수사에게 전가를 보내 자기가 브리헤로 떠나기 전에 자기 집에서 며칠간 쉬라고 했습니다. 수사는 상급자들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었고 수도원에서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어 먼 곳에 있는 농장과 곡창을 둘러보아야 한다면서 수도원장의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날도 존은 그렇게 외출 허가를 받고 생드니에 도착했는데 평소처럼 그는 맘지 포도주와 달콤한 이탈리아산 포도주 한 통씩과 사냥에서 잡은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상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업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계실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장사가 어떻게 됐으며 지출을 계산하고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열심히 따져보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계산대 위에 장부와 돈주머니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보물로 가득 찬 곳인 양 회계실 문을 꼭꼭 잠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그곳에 있는 동안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아침 9시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그곳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존 수사도 동이 트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여주인이 살그머니 정원으로 들어와서 여느 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수사는 그녀에게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하냐며 틀림없이 상인과 간밤에 열심히 일을 한 모양이라고 하자 상인의 아내는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느님도 다 아시는걸요? 수사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어요. 나에게 몸과 영혼을 주신 하느님을 걸고 맹세해요. 온 프랑스를 다 뒤져보아도 그 문제에 있어서 나처럼 즐기지 못한 여자는 없을 거예요. 나는 가련한 내 팔자야라고 노래를 부르라면 기꺼이 부를 수 있을 정도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정말이지 너무나 내 자신이 불쌍하고 두려워서 이 나라를 떠나든지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수사는 절대로 비밀을 지킬 테니 고민을 이야기하라고 하고 서로 비밀 맹세를 한 후 그들은 키스를 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촌은 무슨 사촌입니까? 성마틴과 하느님을 두고 말하지만 절대로 사촌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무에 걸려있는 저 잎사귀도 내 사촌이 될 겁니다. 또한 프랑스의 성드니를 두고 고백하는데 내가 당신 남편을 사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당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여자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수사직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 말을 듣자 상인의 아내는 말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남편은 엄청난 구두쇠로 그녀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입을 옷을 열심히 사들여 일요일 이전에 옷값 100프랑을 치러야 되는데 수사에게 100프랑만 빌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돈을 돌려드리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배신자 가늘롱보다 더 심한 벌을 내리셔도 좋아요. 가늘롱은 롤랑의 노래에 나오는 배신자로 능지처참을 당했는데 상인 아내의 말을 들은 존 수사는 흔쾌히 돈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상인의 아내는 종달새처럼 기쁜 표정을 지으며 그곳을 떠나갔고 집안에 도착하자 요리사들에게 곧 식사를 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보챘습니다. 식탁이 서둘러 차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식사가 끝나자 존 수사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상인을 한쪽으로 데려가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내일 브리에로 떠나시죠? 형님이 떠나시기 전에 부탁드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한두 주일만 100프랑을 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 농장에 몇 마리의 가축을 사야 하는데 그 농장이 형님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빌린 돈은 정한 날짜에 틀림없이 갚겠어요. 액수가 1000프랑이더라도 약속 시간에서 15분도 기다리지 않게 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에요. 마음씨 착한 상인은 당근 존 수사에게 그 돈을 흔쾌히 빌려주기로 하고 100프랑을 찾아다 아무도 모르게 존 수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상인은 플랑드레를 향해 떠났고 상인이 떠난 그 주의 일요일 존 수사는 머리와 수염을 단정하게 깎고 생드니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따운 상인의 아내는 존 수사와 협정을 맺었었는데 그것은 100프랑을 빌려주면 그날 밤은 존의 품에 안겨 온 밤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철저하게 이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즐겁게 놀았고 어느덧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존 수사는 하인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시 수도원으로 떠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 누구도 존 수사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은 숙소를 향해 갔습니다. 그곳이 수도원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상인은 브리에에서 일을 끝내고 생드니로 돌아왔는데 아내에게 물건값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돈을 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만 크라운을 단기간 내에 갚아야 했던 것인데 모자란 돈은 친구들에게 빌려서 갚기로 하고 파리로 떠났습니다. 그는 파리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존 수사를 찾아갔는데 빌린 돈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고 장사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만일 내가 돈이 많다면 2만 크라운을 빌려드릴 수 있을 텐데. 형님은 지난번에 내게 친절하게 돈을 빌려주셨잖아요. 하느님과 성 야고보를 두고 말하지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빌린 돈은 형수님에게 되돌려 주었어요. 형님 집 금고에 넣어두었지요. 형수님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슬기롭고 똑똑한 상인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파리에 있던 롬바르디아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했고 그는 귀뚜라미처럼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초서가 살던 시기에 롬바르디아는 유럽에서 가장 번성하던 금융가였는데 그는 여행에서 쓴 비용을 모두 제하고도 1000프랑 이상을 벌었다는 사실에 신이 났습니다. 그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아내는 그를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성공적인 여행을 축하하면서 온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자 상인은 다시 아내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금 정열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그만하면 충분히 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러나 아내는 다시 음란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에게 돌아가서 재미있게 놀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인은 아내에게 존 수사가 빌려간 돈을 가져온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존 수사가 돈을 가져온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하느님, 그 수사의 주둥이에 천벌을 내려주소서. 저는 그가 당신이 이곳에서 베풀어준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가져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촌의 정을 나누기 위해 나에게 주는 것인지 알았지 뭐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옷을 사는데 모두 써버렸어요. 좌우간 난 빠른 시일 내에 그 돈을 갚겠어요. 아니 날마다 조금씩 갚도록 하겠어요. 그렇지만 난 당신의 아내가 아닌가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난 그 돈을 마구 낭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옷을 사는 데 썼어요. 오직 당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을 썼단 말이에요. 여보, 화내지 말아요. 대신 웃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요. 여기 나의 아름다운 육체가 있어요. 난 이걸 담보로 맡기겠어요. 그 돈을 모두 잠자리로 대신 갚겠어요. 여보, 그러니 날 용서해주세요. 자, 이리로 돌아 누우세요. 그리고 웃어보세요. 상인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야단을 쳐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만은 용서해주겠소.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요. 내 돈을 아껴서 써달란 말이오. 이건 나의 명령이오. 선장의 이야기는 그가 하느님, 우리가 사는 동안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사회자, 선장, 수녀원장의 대화. 이야기가 끝나자 사회자는 정말로 근사한 이야기였다면서 수사를 절대로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처녀처럼 얌전하게 수녀원장에게 다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여러 상이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본래 캔터베리 이야기에 속해 있지 않은 이야기를 초서가 임의로 삽입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것은 기사 토파스의 이야기, 멜리베우스의 이야기, 수사의 이야기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며 선장의 이야기 첫 부분은 화자가 바스의 여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여자들에게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라는 문장에서 우리 여자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캔터베리 이야기 15번째 수녀원장 이야기로 이어집니다.